은행에서 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문서에도 도장이 찍혀 있었고 모두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줄 그 문장이 제 노후자금 6억을 전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형, KB은행에서 대출 이미 승인됐어. 석 달만 맡겨봐. 40년 지기 친구가 건넨 서류에는 은행 직인이 선명했고 담당자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6개월 뒤 친구는 6억 전부를 들고 잠적했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그 서류는 위조품입니다. 그런 대출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평생 목돈이 한순간에 증발했습니다. 40년 넘게 살던 집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됐습니다. 68세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온 제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이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하지만 보상금 액수를 듣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6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청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토지 보상금과 건물 보상금을 합쳐 6억 1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평생 월급으로 250만 원 받으며 살았던 제게 6억이라는 숫자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20년 일해야 모을 돈을 한 번에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보상금 산정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토지 4억 원, 건물 2억 원, 이주비 1천만 원으로 총 6억 1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류를 들여다보며 숫자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석 달 뒤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조합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2주 뒤 통장에 6억 1천만 원이 입금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6억 1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화면을 몇 번이나 새로 고침했습니다.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새 아파트를 사기엔 6억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강남은 물론이고 변두리 아파트도 최소 8억 원 필요했습니다. 고민 끝에 LH 임대 아파트를 신청했습니다. 노인 가구 우선 배정이 있었습니다. 운 좋게 근처 신도시에 있는 20평대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40년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서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임대 아파트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을 내고 나니 통장에 6억 원이 남았습니다. 월세는 없고 관리비만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연금 200만 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말자고, 정기예금 들어서 안전하게 관리하자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6억을 3년 예금 들면 연 3천만 원, 월 250만 원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금과 합치면 한 달에 450만 원이었습니다. 노후 걱정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정기예금 상품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금리를 설명했습니다. 1년짜리가 연 4.5%, 3년짜리가 연 5.2%라고 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은행을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김 사장이었습니다. 40년 지기였습니다. 같은 회사에 입사해서 30년 넘게 함께 일했습니다. 김 사장은 10년 전에 먼저 퇴직해서 건설 자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성공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가끔 연락해서 밥 먹고 소주 한잔하는 사이였습니다.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형, 재개발 보상금 나왔다며 얼마나 받았냐고 했습니다. 6억 정도라고 대답했습니다. 김 사장이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이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내일 점심 먹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김 사장을 만났습니다. 강남 역삼동에 있는 괜찮은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살이 오르고 옷차림도 좋아 보였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김 사장이 건설 자재 사업이 정말 잘 된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매출이 100억 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도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땅 사서 건물 짓고 분양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익이 엄청나다고 말했습니다.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금 경기도 화성에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땅은 이미 샀고 건축 허가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PF 대출 승인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대출금이 나오기까지 석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브릿지론이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출 나올 때까지 잠깐 빌리는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석 달만 맡기면 월 3% 이자를 준다고 제안했습니다. 2억만 맡겨도 한 달에 600만 원씩 받는다고 계산해 줬습니다. 귀가 솔깃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은 연 5%인데 이건 월 3%였습니다. 석 달이면 1,800만 원을 받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투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김 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나 믿어. 40년 친구잖아. 은행 대출 승인 서류도 있어. 다음에 보여줄게. 절대 위험하지 않아. 석 달 뒤 은행 돈 나오면 바로 갚아. 나도 형한테 피해줄 일 절대 안 해. 그렇게 확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사기 아니냐고, 그런 높은 이자는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득했습니다. 40년 친구라고, 은행 승인도 받았다고, 석 달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2억만 해보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일주일 뒤 김 사장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형, 오늘 시간 있냐고 물었습니다. 서류 보여주고 싶다고 커피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오후 3시에 역삼동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아내가 조심하라고, 이상하면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김 사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마주 앉았습니다. 김 사장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업 계획서라고 말했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화성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라고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족감도 사진이 인쇄돼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300세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토지는 이미 매입했고 건축 허가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분양가는 평당 1,500만 원 예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장을 넘기더니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KB은행 여신 승인 확정서라고 적힌 문서였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봤습니다. 상단에 KB은행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그 아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승인 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 금액은 100억 원이었습니다. 서류 가운데에 빨간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KB은행 화성지점이라고 새겨진 둥근 도장이었습니다. 그 옆에 지점장 이름과 서명이 있었습니다. 승인 일자는 지난달 15일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 실행 예정일은 석 달 뒤인 5월 10일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이게 은행 대출 확정서라고, 100억이 확실히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5월까지 석 달 동안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재 구입비랑 착공비로 10억이 필요한데 당장 손에 현금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브릿지론을 모집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친한 사람들한테만 기회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월 3% 이자는 은행 대출 금리보다 높지만 석 달만 기다리면 확실히 갚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은행 돈 나오는 즉시 원금과 이자를 전부 돌려준다고 확언했습니다. 서류를 만져봤습니다. 종이 질감이 좋았습니다. 은행 로고도 선명했고 직인도 또렷했습니다. 전문 용어가 많아서 내용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신 한도 배정, 담보평가, 대출 실행 조건 같은 단어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KB은행이라는 이름과 빨간 도장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다른 서류도 보여줬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화성시 어느 번지에 있는 땅이 김 사장 회사 명의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면적이 3,000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건축 허가증도 꺼냈습니다. 화성시청에서 발급한 것이었습니다. 오피스텔 300세대 건축 허가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모든 게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은행 서류도 있고 토지 등기부도 있고 건축 허가증도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40년 친구였습니다. 같이 입사해서 같이 고생했습니다. 결혼식에도 서로 갔고 아이들 돌잔치에도 함께 했습니다.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형, 나 정말 잘 될 거야.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나도 100억대 자산가야. 형한테 피해줄 일 절대 없어. 석 달만 믿어줘. 이자도 매달 정확히 줄게. 통장으로 입금할 거니까 확인하면 돼.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6억 전부는 무리지만 일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억 정도면 석 달에 1,800만 원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 1년 예금 이자보다 많았습니다. 게다가 친구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설마 40년 친구가 날 속이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2억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 고마워. 절대 후회 안 시킬게. 다음 주에 계좌 알려줄게. 입금하면 바로 차용증 써줄게. 매달 5일에 이자 입금할게. 약속을 되풀이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서류 다 봤다고 KB은행 대출 확정서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 등기부와 건축 허가증까지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2억만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당신 판단을 믿는다고 꼭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사흘 뒤 김 사장이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회사명의 법인 계좌였습니다. 은행에 가서 2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큰 금액이라며 확인했습니다. 맞다고 친구 회사에 투자하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2억이 빠져나갔습니다. 다음날 김 사장이 차용증을 가져왔습니다.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 금액 2억 원, 이자 월 3%, 상환기한 석 달 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도장을 찍고 서명했습니다. 저도 받는 사람 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부씩 나눠 가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5일 오전 통장에 6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김 사장이었습니다. 형 이자 입금했어. 확인해봐. 매달 정확히 줄게. 안심했습니다. 정말 이자를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봐, 이자 들어왔어. 괜찮은 투자야. 아내도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째 달에도 이자가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5일 오전 6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김 사장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보다 3살 아래인 김 사장은 늘 저를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번 달도 입금했다고 다음 달에 원금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안심이 됐습니다. 2달 연속 이자를 주니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1,200만 원 이자를 받았으니 나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달 초였습니다. 김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잠깐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 사장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공사 일정이 당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자재를 미리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본론을 꺼냈습니다. 나머지 4억도 투자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투자하면 전체 6억에 대해 월 3% 이자를 준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달에 1,8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해 줬습니다. 2달만 더 기다리면 원금 전부 돌려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망설여졌습니다. 2억은 괜찮았지만 6억 전부는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노후 자금이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고민된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김 사장이 설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자 정확히 줬다고 2달 동안 한 번도 안 밀렸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확정됐고 공사도 순조롭다고 했습니다. 2달만 더 믿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현장 사진이 몇 장 인쇄돼 있었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넓은 땅에 중장비가 있었습니다. 터파기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부들이 일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정말 공사가 시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이미 착공했다고 한 달 뒤면 기초 공사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투자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2달 동안 1,800씩 받으면 3,600이라고 계산해 줬습니다. 그냥 은행 예금 들면 1년에 3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 압박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김 사장이 나머지 4억도 투자하자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즉시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고 2억만 해도 불안한데 6억 전부는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문제 생기면 우리 갈 곳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산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두 달에 3,600만 원이었습니다. 2억만 투자하면 1,200만 원인데 6억 투자하면 3,600만 원이었습니다. 2,400만 원 차이였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이자를 정확히 받았습니다. 40년 친구가 거짓말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두 달만이라고 지금까지 이자 잘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40년 친구라고 공사 사진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3,600만 원이면 1년 예금 이자보다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김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4억 더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기뻐했습니다. 고맙다고 절대 후회 안 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두 달 뒤 전부 돌려주겠다고 이자도 매달 정확히 입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좌번호는 그대로 쓰면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이틀 뒤 은행에 갔습니다. 4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에도 큰 금액이라고 투자 신중하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괜찮다고 믿을 만한 친구라고 대답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4억이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잔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불안했습니다. 6억 전부를 김 사장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40년 친구가 날 속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사흘 뒤 김 사장이 차용증을 가져왔습니다. 추가분 4억에 대한 차용증이었습니다. 총 투자금 6억 원, 월 이자 3%, 만기 2달 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장을 찍고 서명했습니다. 김 사장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차용증을 받아 금고에 넣었습니다. 넷째 달 5일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1,800만 원이었습니다. 2억 투자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1,800이라고 두 달만 더 받으면 3,600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외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고깃집에 갔습니다. 삼겹살을 구우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자 돈으로 여행도 가자고 손주들 용돈도 주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달 뒤면 6억 원금 돌려받는다고 그러면 다시 안전하게 예금 들자고 약속했습니다. 다섯째 달 5일을 기다렸습니다. 두 번째 1,800만 원이 들어올 날이었습니다. 오전부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10시, 11시 정오가 지났지만 입금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잔액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자 입금일인데 아직 안 들어왔다고 확인 좀 해달라고 적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김 사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은행 업무 처리가 늦어져서 내일 입금하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루 정도는 늦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입금이 없었습니다. 오후에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1,8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틀이나 늦은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회사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서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은행 대출이 확정됐다며 왜 자금 사정이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어봤습니다. 김 사장이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일시적인 거라고 다음 달부터는 정확히 입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통화를 끊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6개월째가 됐습니다. 원금을 돌려받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5일 아침부터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약속대로 6억을 돌려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석 달 전에 차용증에 적힌 날짜였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었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이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대출 일정이 일주일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PF 대출 실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이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2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이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원금 돌려주기로 했다고 빨리 연락달라고 적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또 미안하다고 이번엔 2주일만 더 기다려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대체 언제 돌려주는 거냐고 약속을 2번이나 어겼다고 따졌습니다. 김 사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행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와서 늦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2주일 뒤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김 사장 회사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건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3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적힌 문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몇 개와 의자만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옆 사무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회사 사람들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달 전부터 아무도 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월세도 밀렸다는 소문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0통 넘게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사 찾아왔는데 아무도 없다고 당장 연락하지 않으면 경찰 신고하겠다고 적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텅 비어 있었다고 김 사장이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기당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부정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김 사장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0년 전에 집들이 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호수를 물었습니다. 2005동 1200호라고 대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눌렀습니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사장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 1달 전에 이사 갔다고 말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 사장이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갔습니다. 사기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민원실 창구에 앉았습니다. 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6억을 투자했는데 연락이 두절됐다고 회사도 비었고 집도 비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차용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경찰관이 살펴봤습니다. 투자 계약서나 사업 관련 서류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차용증밖에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민사 사건이라고 형사 고소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사기죄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민사상 채무관계로 봐서 경찰이 개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6억이 날아갔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경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사 소송해야 한다고 변호사 비용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우리 이제 어떻게 사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김 사장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40년 친구였습니다. 결혼식에도 왔고 아이들 돌잔치에도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창 모임 카톡방에 김 사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사장 연락처 아는 사람 있냐고 물었습니다. 몇몇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기들도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김 사장한테 투자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동창이 말했습니다. 자기도 2억 투자했는데 돈 못 받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다른 동창도 끼어들었습니다. 자기도 5천만 원 투자했다고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동창이 말했습니다. 김 사장 화성 프로젝트 알아봤는데 그런 사업 자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성시청에 확인했는데 그 주소에 건축 허가 난 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카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10여 명이 투자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액이 20억이 넘었습니다. 모두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은행 대출 승인서도 가짜였고 건축 허가증도 가짜였습니다. 공사 현장 사진도 어디선가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상담 비용으로 30만 원을 냈습니다. 변호사가 차용증과 은행 입금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이 재산을 숨겼으면 받아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 비용을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산했습니다. 착수금 500만 원에 승소하면 성공 보수로 회수 금액의 10%라고 말했습니다. 6억 소송이면 최소 500만 원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에 남은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 사장 생각을 했습니다. 40년 친구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독이 됐습니다. 6억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노후 자금이 전부 날아갔습니다. 임대 아파트 보증금 1,000만 원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없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최소 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000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 돈마저 쓰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 200만 원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관리비와 공과금만 30만 원이었습니다. 식비와 병원비를 쓰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를 세어봤습니다. 1,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평생 모은 6억이 사라졌습니다. 40년 친구를 믿은 대가였습니다. 아내가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을 했습니다. 연금 200만 원으로 어떻게 사나 고민했습니다. 관리비 30만 원, 식비 50만 원, 병원비 20만 원, 통신비 10만 원을 빼면 9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옷도 사야 하고 냉장고도 고장나면 바꿔야 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랐습니다. 평소 130이었던 혈압이 170까지 올라갔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혈압약을 처방했습니다. 스트레스 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입니까? 6억이 날아간 상황에서 마음을 편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집단 고소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5명이 모여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1인당 200만 원씩만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동창에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참여하기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동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기도 5천만 원 날렸는데 소송 비용까지 내려니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영영 돈을 못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송 비용을 내기로 했습니다. 1,0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남은 돈이 800만 원이 됐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됐습니다. 아내도 불안해했습니다. 우리 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살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2달 뒤에 잡혔다고 알려줬습니다. 김 사장은 아직 행방이 묘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소지에 소환장을 보냈지만 수령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동창 15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다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재판정에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 측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김 사장이 출석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소장을 낭독했습니다. 김 사장이 사기 행각으로 20억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 서류로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원고들의 피해 내역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저는 6억, 다른 사람들은 2억 5천만 원, 3천만 원씩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으니 공시송달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 날짜를 석 달 뒤로 잡았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김 사장이 계속 안 나오면 결석 판결로 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소용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재판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사장이 안 나왔다고 재산도 숨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돈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고 6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강이 더 악화됐습니다. 혈압이 180까지 올랐습니다. 어지러움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입원을 권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서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원비가 걱정됐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약만 더 처방받아 왔습니다. 아내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체중이 5kg이나 빠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거절했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 못 간다고 말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또 소식이 들렸습니다. 김 사장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봤다고 말했습니다. 머리를 염색하고 다른 이름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창 몇 명이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도 가고 싶었지만 교통비가 없었습니다. 사흘 뒤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사장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해운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붙잡아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려줬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사장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장도 텅 비었고 부동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기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없었습니다. 20억을 어디에 숨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외로 빼돌렸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꿨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밤에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상의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68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경비 일이나 청소 일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김 사장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가 조사실로 안내됐습니다. 형사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해 경위를 진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6억을 투자한 과정을 말했습니다. KB은행 대출 승인서를 받다고 토지 등기부와 건축 허가증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서류들 모두 위조품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사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김 사장이 사용한 가짜 서류들이었습니다. KB은행 대출 승인서를 보여줬습니다. 진짜처럼 보였던 그 서류였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포토샵으로 만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은행 직인도 가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토지 등기부도 위조품이었습니다. 형사가 진짜 등기부를 옆에 놓고 비교했습니다. 글씨체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토지 주소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번지였습니다. 김 사장이 컴퓨터로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건축 허가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성시청에 확인한 결과 그런 허가는 애초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사 현장 사진도 가짜였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김 사장이 다른 공사 현장을 몰래 찍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현장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성에 토지도 없었고 공사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기였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상한 점은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40년 친구였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자를 정확히 줬기 때문에 더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폰지 사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투자한 사람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 이자를 주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투자자들만 피해를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사장이 바로 그런 수법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피해자 명단을 봤습니다. 저희 동창 모임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 사장의 친척들도 있었습니다. 동서와 처남도 피해를 봤습니다. 심지어 김 사장 어머니도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날렸습니다. 총 피해자가 40명이 넘었습니다. 피해액은 35억 원이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김 사장이 처음부터 계획한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전부터 가짜 서류를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접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소액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정확히 줘서 신뢰를 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돈은 어디로 갔냐고 물었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부분 해외로 송금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로 바꿔서 빼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는 도박으로 날렸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사장이 강원랜드와 마카오를 오가며 도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계좌는 추적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도 현금화하면 찾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에 남은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6억이 영영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을 감옥에 보내봤자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위로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말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40년 친구가 1년 전부터 저를 속일 계획을 세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같이 밥 먹고 술 마시면서 웃던 그 순간에도 저를 이용할 생각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경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가짜였다고 돈은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동창 모임 카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모든 게 가짜였다는 것,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김 사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40년 친구를 배신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만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돈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석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피해자 4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재판정 문이 열렸습니다. 교도관이 김 사장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을 봤습니다.
40년 친구였습니다. 머리가 허옇게 새 있었습니다. 살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바라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김모는 1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서류를 만들어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총 피해액이 35억 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위조된 은행 대출 승인서를 보여줬습니다. 가짜 토지 등기부와 건축 허가증도 제출했습니다. 김 사장이 포토샵으로 직접 만든 서류들이었습니다. 해외 송금 내역도 공개했습니다. 20억 원이 홍콩과 싱가포르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도박 내역도 드러났습니다. 강원랜드 출입 기록이 제시됐습니다. 1년 동안 50차례 넘게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카오 카지노 기록도 있었습니다. 총 15억 원을 도박으로 날렸다고 검사가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판사가 김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냐고 물었습니다. 김 사장이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정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정상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나왔습니다. 동창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40년 친구를 속이고 용서를 바라냐고 외쳤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동창 대표가 나갔습니다.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40년 친구를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30년을 함께 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식에도 함께했고 가족처럼 지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1년 전부터 저희를 속일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밥 먹고 술 마시면서 웃을 때도 이미 사기칠 생각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희 중에는 전 재산을 잃은 사람도 있다고 외쳤습니다. 노후 자금이 완전히 날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증언했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동서였습니다.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친척이기 때문에 더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시부모님 간병비로 모아둔 3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시부모님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김 사장의 어머니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을 믿고 5천만 원을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그 돈은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 돈도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도 슬프지만 돈을 잃은 게 더 슬프다고 털어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먹였습니다.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김 사장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김 사장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김 사장이 일어났습니다.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40년 친구들과 가족을 배신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6억을 잃은 제게는 사과가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돈이 돌아오지 않는 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판사가 선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 달 뒤라고 공지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김 사장이 교도관에게 끌려 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재판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창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김 사장이 무거운 형을 받기를 바랐습니다. 최소 10년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량이 얼마든 이미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법정에서 김 사장을 봤지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40년 우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달 뒤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다시 법정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피해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김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1년 넘게 계획적으로 지인들을 기만했다고 밝혔습니다. 40여 명에게 35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40년지기 친구들과 친척, 심지어 노모까지 속인 점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2년이었습니다. 추징금 35억 원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12년 형을 받아도 제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추징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김 사장이 끌려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동창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2년이면 적당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너무 가볍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판결 결과를 말했습니다. 12년이라고 전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돈은 언제 돌려받냐고 물었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68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경비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연금과 합치면 400만 원이었습니다. 빠듯하지만 살 수는 있었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서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청소 일을 구했습니다.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근무했습니다. 월급은 50만 원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보탬이 됐습니다. 아내도 힘들어했지만 함께 버텼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경비실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입주민이 택배를 받으러 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같은 회사 후배였습니다. 10년 전에 퇴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후배가 물었습니다. 선배님이 여기서 일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후배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후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택배를 들고 갔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밥과 된장찌개와 김치였습니다. 고기는 없었습니다. 반찬도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후배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별말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끄럽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부끄럽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6억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습니다. 40년 친구를 믿은 대가였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것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밤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6억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기뻤습니다. 노후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독이 됐습니다. 욕심이 독이 됐습니다. 김 사장을 원망했습니다. 40년 친구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도 원망했습니다. 왜 욕심을 부렸는지 후회했습니다.
은행 예금만 들었어도 지금처럼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내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경비 일을 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해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했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힘들지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6억이 사라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비실에서 일합니다. 아내도 청소 일을 계속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지만 버팁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김 사장은 교도소에 있습니다. 12년형을 받았지만 제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40년 우정은 6억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은행 예금만 들었다면 어땠을까? 아내 말을 들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높은 이자를 약속하는 말, 친구라는 이름, 그럴듯한 서류. 그 모든 것이 저를 속였습니다. 아니, 제가 속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욕심이 눈을 가렸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세상에 쉬운 돈은 없다는 것을, 믿음에도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